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곧 절차가 준비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하고 정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정치권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은 야 4당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안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냈다. 국회 동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이게 대통령이 이제 비준을 하고 난 뒤에 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과 네. 의결하고 비준하고 나서 그 이후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 국회 대통령이 남북 교류,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은 자 이런 것을 비준을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해야만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단 이들 내용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논란은 이것이죠. 이번에 남북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이 일부라도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인가 안 지는 것인가 라고만 지는 것이랑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입장이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돈 드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군사합의서도 돈 드는 거 아니냐?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은 이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니다. 예. 나 돈 드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비준을 거치면 된다 하는 쟁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판문점 합의, 판문점 공동선언의 하위 문서입니다. 예. 그럼 판문점 공동선언이 비준이 안 되는데 왜 하위 문서부터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야당 측 입장이고 그럼 정부 여당의 입장은 야당이 상위 문서인 판문점 공동선언을 비준 안 해주니까 국회의 동의 필요 없는 이거라도 먼저 우리 할 일을 먼저 하겠다. 이 입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는 선언적 합의라는 부분에는 일단 부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오늘 대통령이 이거 비준을 하기 전에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죠. 근데 법제처에서 국회 동의가 꼭 필요 없다. 실제 안 의원님 말씀했지만 이 평양선언을 내용을 보면은 도로와 철도 연결 추진, 예. 착공식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금강산 면호소 개설, 개소, 그다음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이런 건데 돈이 전혀 안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고 예.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가 있는 판문점 선언과는 별개로 이게 또 그리고 오늘 통과된 군사분야 합의서 같은 예. 경우요. 주요 내용들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북방 한계선의 상호 사격이랄지 금지하는 부분들, 포사격 금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걸 우리 정부가 먼저 비준을 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논란이 있는 걸 설명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자, 돈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안 들어간다. 그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 그 날짜에 맞추려는 건 이해 갑니다만은 이건 전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남북 교류의 로드맵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판문점 공동선언이 아직 비준이 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고 현재 여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라도 비준해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정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을 압박한다는 말 자체가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판문점 공동선언 궁극적으로 언젠간 비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건 북한의 비핵화 또 국제적인 보조를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자꾸 서두르다 보니까는 이런 삐걱대는 또 국회 내에서의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부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이해를 갑니다. 올해 안에 뭔가 이루겠다는. 그러나 지금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미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 관계가 크게 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Without approval. 우리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그건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지 말고 천천히 보면서 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서두르다 보면 잘못된 수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드는 의문이 비준을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래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조치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생각을 저는 안 의원님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대통령도 오늘 뭐 이게 의결을 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과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이거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하고 예. 그 뒤에서 열렸던 이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이 되고 하면은 더 좋겠죠. 예. 근데 지금 딱 걸려 있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야당들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고 예. 또 제3당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6.15 공동선언이나 14 노무현 대통령 때 14 공동선언처럼 그냥 정부 차원의 비준을 해라. 뭐 결의안 정도로만 하자. 굳이 국회에서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물론 야당을 압박한다는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남북 간의 또 합의서예요. 합의서고 당장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들 부담지게 하는 건데 군사적 긴장 완화부터 시켜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자체가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외적 국내의 반발 여론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차근차근하게 또 밟아 나간다. 이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약간 답보 상태인 양국 그 대화에 있어서 우리들의 이런 것들이 물론 왜 꼭 보조를 맞추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뭐 어떻게 비핵화라는 큰 틀이 있지만 예. 이 남북 관계 간에 또 우리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들은 확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도 또 큰 미국의 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오늘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일련의 절차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본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게 사실 우리가 남북 교류한다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구멍이 뚫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지원, 남한의 지원만 있다면 미국의 제재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남북 교류하에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잘못 인식을 하고 야 이건 제재 압박을 미국의 제재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이 굳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질질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각이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가서 김정일에게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 칭찬 다 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인권 이야기 한마디도 못한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게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된다? 굉장히 어긋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이야기할 때 아까 부장님께서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예. 바른미래당이 사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여당과 조금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정 부분은. 근데 지금 이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도 약간은 뿔이 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 어떡하느냐. 이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정적으로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말고는 자유한국당도 내부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예. 이론이 있어서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나 한반도 평화 기류나 흐름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비준이 되고 나면은 국회에서도 또 좀 더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당장이야 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이런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새로운 또 동력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 북한하고 이렇게 조금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이 오판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을 속일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그 뭐 우리하고 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김정은이 비핵화 더 이상 못 하겠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다른 그럴 뒤로 뭘 가능성, 한다 하면은 예, 그거는 좀 미국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뭐 이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부 간에도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예. 국가 간에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다 맞춥니까? 러시아하고도 안 맞는 거고 일본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흐름을 놓고 갈 때는 서로 조율해 가는 거지 꼭 한 발 한 발 똑같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저는 북한이 가장 제가 김정은이라면 예.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파키스탄 모델입니다. 예. 파키스탄이 이제 98년도에 핵실험 6번 하고 핵 보유국 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북한의 작년 말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 이제 그 후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예.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 2위의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제재라는 건요, 2, 3년 이상 못 버팁니다. 구멍이 뚫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파키스탄 이제 버티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파키스탄 정상국가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델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하겠죠.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뚫린다면은.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은 북한이 미국 편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재를 이제 풀어준 형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마저 국제적인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가지고 들어간다면 북한에서 오케이 파키스탄형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장 국제사회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같은 행보를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럽 가셔가지고 예. 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다가 뭐 마크롱 대통령, 영국 총리 몽땅 아니다. CVI에 대해 계속 해야 된다 이야기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현재 국제사회 큰 조르입니다. 우리도 그 조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고위 인사를 사칭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도대체 누가 속나 싶은데 정권마다 계속 반복되고 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역대 정권에 쭉 있었죠. 예. 뭐 대통령을 사칭하거나 주로 친인척들, 대통령과 가까운 가족이랄지 뭐 이렇게 사칭을 해서 뭐 큰 액수를 사기를 치기도 했는데 뭐 이 어제 청와대에서 먼저 6건을 발표를 했는데 예. 첫 받아들였던 느낌은 씁쓸합니다. 여전히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 사회의 그 권력을 등에 업으면 뭐든지 불법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합법적인 일이면 이렇게 않겠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씁쓸한 걸 가졌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청와대가 뭐 청와대 대변인이 6건을 먼저 발표한 것도 상당히 제 이례적이죠. 기억에는 뭐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먼저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내놓으려는 메시지가 있었겠지요. 뭐 추가로 이런 범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하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셨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어제 이 발표를 보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네. 출입 기자분들은 좀 빨리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왜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가 청와대의 모든 권력이 몰려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현 정권 들어와서도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뭐 당선 다음에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고 모든 부처의 권력을 이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장관 이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청와대 수석 이름들은 되게 알고 있어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운영의 현 주소입니다. 청와대 권력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인사권마저 청와대 다 휘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관의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권력은 청와대야. 비서실장 하면 모든 거 다 통할 수 있어. 뭐 정무수석 하면 다 통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세상이 된 거죠. 이건 청와대가 이걸 발표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의 권력,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면에서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청와대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 아니 국정원장, 장관들 끌고 판문점 들어가 DMZ 들어가니까 많은 국민들은 역시 비서실장이 세긴 세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서실장 뒤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겁니까? 물론 본인이 무슨 뭐 남북 뭐 정상회담 추진위 위원장 하지만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통일부 장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뭐 민정수석이 저기 사법부에 고등법원 판사를 왜 비판합니까?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사법부마저도 청와대 수석은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세긴 세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청와대 지금 특별감찰관이 예. 25개월째 지금 예. 공석입니다. 이건 이제 공석 이유는 여야가 임명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임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언젠간 청와대 친인척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 비리의 핵심은요 사칭이거든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다. 뭐 나 대통령 아니까 도와줄 수 있다. 내 대통령이 뭐 사돈의 팔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특별감찰관과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야의 잘못입니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제왕적 권력이 청와대에 몰려 있다는 것, 이것을 청와대가 스스로 타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별감찰관 이 문제를 사실 청와대도 걱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제가 볼 때 좀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 이분들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청와대 참모 중에는 예. 뭐 굳이 이 서열로 따지면 뭐 회의할 때도 있고 대행도 하기 때문에 뭐 총무비서관은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1, 2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두 분 다 아는데 그 적법하거나 합법적인 절차에서는 권한을 행사하지만 별로 그렇게 무소불위 힘 없습니다. 이게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 사기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름 팔면 되는 줄 알고 당하신 분들도 예, 해서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실장이나 정무수장 이분들이 전혀 글쎄요 뭐 본인들 권한 이상의 합법적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 내용들 보니까 뭐 지역에서 오래전에 알았던 이분들이 이제 또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좀 착 보면은 이게 사기도 사기꾼의 질이 있는 건데 좀 확 낮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딱 대놓고 공개했기 때문에 예. 경고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기는 근절되지 않을까. 한눈에 허술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나오잖아요.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네. 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청와대로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걸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정권에서 항시 그랬습니다. 예.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한다. 특히 전임 정권에서는 실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야당, 제1야당이 여당일 때 공천도 제대로 안 됐고 뭐 예. 무슨 뭐 간별사까지 등장했다가 총선에서 참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뭐 제가 이 제3자입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공격하긴 좋죠. 제왕적. 이거 가지고도 저는 이 청와대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렇게 공격할지는 뭐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너무 나서는 건 확실해요. 사실 너무 나섭니다. 비서는 그림자야 됩니다. 비서는 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서들이 페이스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청와대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격을 한다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와대 뜻, 대통령의 뜻을 오인하기 딱 좋습니다. 비서관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관들은 자기 임기 동안은 페이스북 다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좀 열심히 국가 하시나요? 운영은 뭐 조국 수석도 해가지고 이번에 왜 고등법원의 판사를 왜 공격합니까? 자기 일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물론 본인 개인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 수석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가 운영의 틀을 어긋나는 일이에요.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임기 끝나고 나서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계속해서 공석인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적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야 간에 누굴 임명할지 결국에 정쟁의 문제로 가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민정에서 걸러진 겁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민정에서 좀 걸러진 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실 쪽에서 친인척 문제나 이런 사측 문제나 예. 아주 철저하게 걸러지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 건도 뭐 일부에서는 또 다른 또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사전 조치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특별감찰관 자리가 법으로 임명이 되기 있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뭐 사정이나 민정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장 의혹이 많은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하도 제 고용세습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핀트가 약간 옮겨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 평소에 이제 준여당 역할을 많이 해왔던 예. 뭐 평화당까지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정의당. 정의당도
뭐 무슨 강원대도 그거 하면 하겠다. 뭐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나선 이야기입니다. 국정조사를 모든 야당이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진실 파헤쳐 봐야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짜 뉴스 몰아붙이니까는 굉장히 이제 뭔가 틀이 바뀌는 뭐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뭐 서울시 교통공사의 그 고용세습 문제는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짜 뉴스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나오면 진짜 뉴스일 수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의뢰한 상태인데 벌써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걸 정말 회피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실 이제 이런 게 밝혀지면은 전체 100에 1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전체 100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팩트가 지금 일부 드러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자 그러면 정확히 뭐 1000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 100명은 뭐 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서 나오니까는 무조건 가짜뉴스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가짜뉴스, 물론 가짜뉴스는 저도 진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가짜뉴스 퇴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 가짜 뉴스로 모든 걸 야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뭐 그거는 뭐 일리가 뭐 일견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짜 뉴스라는 여당 측의 뭐 되치기죠. 이건 야당이 먼저 제기했으니까요. 근데 되치기를 당하는 그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없는 직종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뭐 연봉도 되게 2배 이상 부풀려진 것도 있고요. 노조 얘기도 좀 뭐 많이 그렇죠. 나오고. 수치도 틀렸고 뭐 전 위원장이 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 씨가 다른 김 씨였어요. 뭐 이런 것들이 팩트가 틀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게 뭐 의혹은 앞서는 건 좋은데요. 좀 더 정교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권을 제대로 된 걸 못 잡다가 이번에 하나 잡아서 좀 의혹이 앞섰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요. 촘촘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약간 허점이 고용 승계 부분은 이건 확실히 채용 비리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다 아시지만은 뭐 법조계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판사 경우 아들이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언론인들도 방송국 같은 경우도 많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비리다 해버리니까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게 비리인가? 자기가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야당에서 좀 더 정치하게 좀 했으면 이런 가짜 뉴스로 뭐 여당 입장이 좋지 않겠습니까? 팩트가 틀린 것들이 쫙 나오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 좀 드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판사, 검사, 아버지 법조인은 고용 세습이 아니죠. 그건 그냥 시험 쳐서 그냥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는다는 차원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고용 세습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 공단 같은 공기업에서 본인들이 새로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비정규직으로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 끼워 넣은 다음에 정규직, 왜 비정규직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껴서 정규직화 시킨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아예 노사 합의에 의해서 고용세습을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공사들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직업 이어받는 이 차원하고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치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뭐 김씨가 이슈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런 걸 조사하자는 겁니다. 국감 통해서. 그런데 그 몇 개의 수치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체를 가짜뉴스다 매도하기에는 이 사회적 파장 자체 너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씨를 이수로 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취재 기자들이 하는 기사, 초차 기사는 가짜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저 기자 생각해봤을 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도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찌됐든 이건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과연 젊은이들에게 자제를 안기는 세습적인 직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조원이고 아버지가 어느 회사 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아들이 거기를 능력과 상관없이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전수조사 의사까지 밝혔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채용, 근데 현재까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명백하게 고용 승계다. 채용 비리가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늘려 지금 한 건도 나온 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밝혀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도 이제 공세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데 여당에서 볼 때 숫자가 부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놓은 것들이
약간 좀 이제 팩트가 들린 부분들이 다 바로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용승계나 채용 비리 문제는 뭐 대한민국의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례 중에 2014년도면은 지금 현 정권도 아닙니다. 전임 정권의 국립대병원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거는 고용 적폐입니다. 고용 적폐이기 때문에 이걸 현 정부의 문제는 절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건 명백히 밝혀야죠.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다 이렇게 채용 비리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장님께서? 국정조사 부분은 지금 뭐 아까 말씀대로 야사당이 뭉쳤는데 또 안에서 또 균열이 돼 있어요. 예. 또 바른미래당은 강원내도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투트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또 뭐 여권의 유력 인사의 이름이 또 들어가 버리면 그거 가지고 또 그 정쟁이 오래될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논의를 하되 현재 되고 있는 뭐 서울 감사원 감사나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나 이거를 추진을 하고 국정조사는 또 차후에 어차피 야3당 간에 예. 협의를 해가지고 될 문제이기 때문에 투트랙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 특히 뭐 이 정의당이 뭐 당은 작습니다만 이 여당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뭐 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데스노트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까지 했으니 뭐 좀 거기는 여야 합의로 될 문제고요. 일단 그거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여당이라면은 자 이거 잘못된 일부 수치가 나왔다. 자 이거 한번 밝혀보자. 국정조사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적폐를 다 뿌리 뽑아보자. 현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외쳤던 게 적폐 청산 아닙니까? 이게 적폐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수치가 일부 잘못될 수는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공사 직원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파헤치면 되는 겁니다. 파헤치고 뭐 감사원 조사하고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검찰 조사 의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헤치면 되는 건데 자꾸 이것을 자꾸 수치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가짜 뉴스나 하니까 또 오해를 받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과거 정권에 있었던 사례다. 예. 뭐 계속 해왔다. 한번 파헤쳐보자 하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예. 국민들도 그럼 더 시원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꼼수를 부려 하니까 자꾸 음모론도 생각하니까 탈이 생기는 겁니다. 털고 할 건 털고 가면은 오히려 여당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